소유, 누구도 돈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순 없다. 노인은 숨을 깊이 들어쉬더니 곧바로 입을 열었다. 사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야.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. 지불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, 이처럼 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극과 안 양면이 있기 마련이지. 지불하다, 받다, 빌리다, 빌려주다, 베풀다, 베품을 받다.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금방 잊어버려. 하지만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앞으로 빚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을 거야.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화상을 입기도 하지. 자네는 왜 빚을 싫어하는 건가? 결국 제 돈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싫습니다.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 언젠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? 마치 계속 끈 달린 돈을 쓰는 듯한 느낌입니다. 오호, 끈 달린 돈이라 재미있는 표현이구먼. 그러면 그 끈은 누구의 것이지? 그건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것이죠. 만약 은행이라면 은행이 소유자가 아닐까요? 그렇군. 그렇다면 은행이 소유한 돈은 모두 은행의 것인가? 바꿔 말하면 은행의 돈은 누구의 것이지? 내금자 아닌가요? 이제서야 나는 그 구조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. 빚을 지는 게 싫다면 분명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싫어할 거야. 하지만 그건 자네도 여윳돈이 생기면 은행에 맡기려 하지 않는가? 은행은 돈을 맡으면 금리를 붙여서 자네에게 돌려줘야 해.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곧 빚인 셈이지. 은행은 그 맡은 돈을 사업자에게 빌려줘서 금리를 받고 그 일부를 예금자인 자네에게 지불하고 있어. 나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도 그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. 조금 혼란스럽네요. 제가 금리를 지불하면서 동시에 받는 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. 나는 내 머릿속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금방 했던 말을 반추했다. 맞아. 머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자네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야. 돈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. 전 세계에서 돌고 도는 돈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거야. 원래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발생하는 거고,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세. 부자들은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.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보게. B는 A에게 금리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빌린 돈을 C라는 자에게 더 높은 금리로 빌려주면 B에게는 그 금리의 차익이 자신의 이익이 되지. 은행이 하는 마법의 연금술이네요. 사실 사람들이 빚을 싫어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면 때문일 거야. 그런데 사실 B는 C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돼. 소유할 수 없는 돈을 쓰려면 우리는 신용과 똑같이 가치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어. B가 은행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.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D라는 물건을 사는 거지. 네, 개인이라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D로는 집이나 자동차, 가전제품 등 뭐든 상관없지요. 이 상황은 C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경우보다 훨씬 판단하기가 어려워. 하지만 이 선택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분수령이 된다네. 부자는 C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금리와 똑같은 효과를 D라는 물건으로부터 얻길 원해. 다시 말해, 산 뒤에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거야.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
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물건으로 바꿔 그걸 소유하는 데 얽매이지. 그리고 물건의 가격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아. 왜냐하면 소유가 목적이니까. 자네는 가치와 가격의 개념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? 가치와 가격 말입니까?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가치란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도 하니까 사람들 각자에게 있는 감각적인 것이고 가격은 절대적인 것 아닐까요? 하하하, 실제는 그 반대일세. 가격이 변하는 거야.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.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지. 사용 가치는 개인적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도 될 수 있어.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물건을 말해. 하지만 내가 말하는 가치란 교환 가치야.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격이 어떻게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. 그런데 부자라고 불리는 인종들은 이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. 이 눈이야말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능력이 되지. 지금은 가격이 낮아도 가치만 있으면 언젠가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. 내가 아까 말하던 돈의 역사를 다시 떠올려보게. 앞서 신용이 있으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잖아.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방이나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의미해. 즉, 이 또한 앙과 박이라 할 수 있어. 내가 신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나 물건을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힘도 중요하거든. 그런 의미에서 빚과 투자는 비슷한 면이 많아. 돈을 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비슷하지. 다만 빚은 계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반제액이 정해진 걸 가리키고 투자는 반제액의 상한이 없는 걸 가리켜. 투자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걸 따져볼 거라 생각하나? 사업의 장래성? 아니면 이윤이 얼마나 큰지? 물론 그것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야. 신용이 돈을 낳으니까 말일세. 그렇다면 부자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을 판단할까? 바로 투자 대상의 지닌 경력이야. 이른바 여신이라는 거지. 은행에서 근무할 때 자네는 뭘 보았나?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인과 담보 가치를 보았습니다. 그 두 가지로 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대충 유추되었으니까요. 그리고 그 당사자의 반제 능력뿐 아니라 보증이나 사회적 지위까지 봤습니다. 그렇구만. 하지만 내가 보는 건 어디까지나 투자 대상이야. 사업의 장래성이나 반제 능력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건 아주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아. 그 사람의 과거, 즉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결과를 내왔느냐가 더 중요하지. 여기서 핵심은 설령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. 스스로 곰곰이 잘 생각하고 실행하는 경험이 곧 신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말게. 물론 여기서 결과까지 좋으면 나무랄 데 없어. 그렇다면 실패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투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? 그건 다음 이야기에 달렸어. 자, 계속해 보게나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